저희 우선 먼저 NIDS라는 회사는 New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Sensors라는 게 약자고요. 2003년부터 이제 더스트 센서를 특허 등록과 그다음에 이제 개발, 수출, 판매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려 15년 정도 이전부터 이런 일을 했던 거고요. 현재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93%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이제 작년까지 거의 전담을 했었고, 주요 고객사는 저희 고객사가 공기청정기 가정 주부의 로망인 다이슨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 센서가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메이저 회사들이 저희 중국 지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 실적이나 수익률이 좋아서 국내 이제 탑 VC가 투자를 했고, 이제 투자를 받게 된 목적은 이제 중국에서 중원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마켓시어가 한 7% 정도라고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이제 먼저 침공을 했고요. 침공에 이제 저희가 방어를 지금 작년 2018년 동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그 다음에 저희가 역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전 자동화 생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NIDS라는 회사가 이제 거의 한 18년이 됐는데, 설립을 제가 이제 한 거지만 그 중간 과정에 처음에 이제 왜 이 품목까지 살아남았는가 하는 굉장히 기업의 변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기가스, 람다 센서라고 해서 이제 배기가스의 산소를 측정하는 지르코니아 람다 센서를 개발을 다 해서 납품을 하려고 했더니 보시가 이제 저희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맴스 센서도 가스 센서, 이제 맴스 센서로 생산을 해서 자동차 AQS 쪽에 현대차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시오낙스 센서를 해서 마이콤 달아서 배기가스 측정을 했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시켜놓고 물량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의 한 8억 이상의 빚을 지고 이제 필드에서 괴로움을 겪었고요. 그때 차라리 회사를 유럽에 팔았으면 해외 여행이라도 잘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일부 했었고, 근데 사실 2013년 정도까지는 국내 이 환경 센서에 대한 시장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1년에 삼성전자에서 공기청정기 만드는 게 달랑 4만 대.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그 정도 시장이었고,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에 먼지 센서를 처음 납품하게 된 게 탁상형 공기청정기랑,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의 김연아 모델 에어컨이 생산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측정 기능이 있어가면서 처음 일본 걸 쓰다가 노이즈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면서 이제 국산화하면서 이제 먼지 센서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03년, 5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레이저 타입의 파티클 센서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원가를 줄이는 모델을 한국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저희도 10년 전에 레이저 파티클 센서는 이제 반도체용을 원가를 줄이는 모델 정도는 다 만들어 봤지만, 이게 이제 부품 가격이 거의 $10대로 떨어질 정도로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서 사실 이걸 등한시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정부의 지원도 엄청나게 받고,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채용, 예를 들어서 샤오미가 플랜타워커를 써준다든가, 정부의 지원하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원가로 지금 전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가를 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거의 남지 않는 한계원가로 이제 들여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제 저희 같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사실 수출하는 유일한 회사인데, 이제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로 뿐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센서의 경쟁 시장으로 지금 오고 있고,
또 뭐 저희가 이제 또 기업이 생존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센서 응용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스마트 링이라든가 아까 1차 때 그 현대투자증권에서 말씀하셨던 류의 그 센서 기술들, 그러니까 반도체 센서를 저희가 사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일들을 융합 분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그걸 갖다 잘 팔 수 있는 이제 어떤 제약회사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하게 모여서 이제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가장 왼편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이슨 공기 청정기고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을 때 그 부품 전개도를 저렇게 저기 자기네들 카탈로그에 그 실습니다. 그래서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그 먼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그 TVOC 센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거에는 그 포르말데히드 센서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이슨 청정기에 국내에서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가 저희가 센서 회사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요 안에 들어갔던 이제 그 모타와 다이슨 기술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이제 그 분할 코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코어를 하면 모타의 그 회전력이 굉장히 상승하는데 그 분할 코어를 만들어서 전수 아날로그적으로 검사를 해서 납품하던 한 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다이슨 오디트 받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그 투자를 안 늘려가지고 그 일이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0세가 되는 세대의 언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생산 라인이 이제 뭐 디지털화로 안 가는 문제. 그러니까 대만은 훨씬 그런 게 빠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물량이 다 대만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쪽을 하고 있고, 그 뭐 저희도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뒤에 가스 센서 쪽도 이제 이쪽에 같이 올인원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센서를 넣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이 시장을 빼서 먹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내는 원가의 반을 냅니다. 그냥 백주수표를 갖다 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모델인데 요 맨 위에 있는 게 그 IR 먼지 센서인데 조금 다른 거랑 다르게 좀 괴상하게 생겼죠. 이게 그 시네이가 삼성 에어컨에 넣었을 때 그 EMI 노이즈, 그다음에 라인 노이즈, 뭐 오만간 노이즈가 파워에서 다 생겨가지고 센서가 이게 피코암페어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쉴드를 잘 해줘야 되는데 시네이 쉴드 방식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도전성 카본 수지로 다 소재 개발부터 해서 다 앞뒤로 씌워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을 해줘서 이제 삼성이 에어컨을 출시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국내 대기업은 어떤 이슈가 발생해야 물건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 중국이나 일본 걸 선호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은 이렇게 이슈가 발생하면 걔들이 해결을 안 해주니까 이슈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쪽에서 가면 또 기업의 규모를 보고 또 뭐 8대2로 나누다가 이렇게 뭐 흔들다가 또 20% 주면서 중국 가격보다 또 20% 더 싸게 하라든가 뭐 맨 이런 구매의 이제 나쁜 행태가 지금 다 있죠. 여기 저 삼성하고 LG에서 오신 분이 뭐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을 하시더라도 대기업 상대하려면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외국 대기업하고 비교해서도 좀 안 좋은. 외국 대기업은 진짜 엔젤이고요. 저희가 다이슨의 1년 물량에서 130만 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 개 회사랑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는 기사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취급을 못 당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한국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 그걸 잘 모르고 있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이걸 생산하다가 여기 가변조항 2개가 달려있는 걸 갖고 뭐 옵셋 게인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 지저분하게 생산하다가 일본은 로봇이 이걸 자동으로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투자비가 없어서 사람이 하고 있다가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서 그때 이제 그 마이콤을 가지고 이거를 스마트화 하자.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모델부터 이제 저희가 마이콤을 이용을 해서 그 모든 아날로그 부품에 이제 그 초기치,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할 때 옵셋 게인 이런 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특허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특허가 한 10년 있다가 그 해외 고객들이 저희한테 와서
남들보다 컨셉이 좋고 IoT에 더 대응되잖아요. 디지털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센서가 셀프 다이고니시스 가능하고 리캘리브레이션도 가능하고 모든 기능들이 이제 그 마이콤을 통해서 그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 사업하시는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무지하게 집중적으로 파서 구현을 해놓고 선점을 해놔야 10년 뒤에 장사할 기회가 옵니다. 그런 거를 당장 앞만 보지 마시고 이제 처절하게 해놓으시면 기회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레이저 센서고 이 안에 레이저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뭐 마이콤이 들어있습니다. 마이콤도 이제 M4 수준의 마이콤이고 시그널 프로세싱이 1MHz 이상 정도의 그 하이스피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농축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B2C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센서가 이 안에 들어가서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이게 애기 엄마들이 들고 다니거나 대기 환경에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넣어서 뭐 앱 필요한 사람들은 앱에서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에 이제 그 지르코니아 람다 센서는 여기 사진이 없는데 인테이크 쪽에 여기 조그만 그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는데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멤스로 저희가 여기 한 1mm, 1mm 정도 되는 건데 이제 마이크로 볼로메타 그다음에 이제 히터, 마이크로 히터 이런 거를 멤스로 만들어서 여기 채용해서 마이콤에서 이제 자동차에 이제 인증을 받았었죠. 그 당시 또 뭐 CO2가 이슈가 돼서 NDIR CO2 방식도 했었고 또 가스 센서도 이게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업이 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살아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투자만 많이 시키고 이제 부품 회사가 자동차 사업을 수익을 남기고 한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얘기는 뭐 지는 산업이니까 없어지고 지금 전부 오늘 화두가 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뭐 엔바이러멘탈 쪽이니까 그 아까 보면은 에너지 쪽이 아직 뭐 미시작인데 에너지 쪽도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뭔가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쪽에서 저희 회사는 그래서 에너지, 엔바이러멘탈, 앤 헬스케어 그래서 E2H 이거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자동차 쪽에서 이제 이해했던 기술이 그 환경 쪽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어널리스트가 한 얘기고요. 그 자동차 쪽에서 환경 센서가 이렇게 워킹을 해서 잘 됐던 적은 별로 없어요. APS는 이제 대기가스 CO 낙스 정도지만 그게 뭐 원래 센서 자체의 시장이었지 그게 뭐 자동차 시장이라고 굳이 얘기할 만한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우선 이게 엊그저께까지도 발생했던 이게 중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도, 사우디, 아프리카 새빨간데요. 이 새빨간 지역의 미세먼지의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는 이 중국산 서해안 쪽, 이 베이직이 나쁘니까 공장을 다 서해안으로 옮겼거든요, 중국 애들이. 거기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 가스 성분이 파티클에 붙어서 그로잉 해서 날라오는 2차산 입장에 대한 분석이 날라오는 게 우리나라가 이게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국의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에 그 황사, 그냥 옐로우 더스트 쪽이 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도 자동차 스모그 쪽이 인도는 심각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베트남이나 이런 쪽은 또 디젤에서 나오는 게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뭐 미세먼지 황사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슈들이 좀 다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슈가 다른 거를 단순하게 PM2.5, PM10 이렇게 질량 단위로 지금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규제치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광학으로 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게를 다 끌어당겨 가지고 피에조 피코 밸런스에다가 내서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그게 1차 표준입니다. 그래서 2차는 베타 레이를 가지고 이제 업섭션 계수 측정해서 질량을 환산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최근에 EPA에서 옵티칼로도 이제 하는 거를 인정을 해서 옵티칼이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M2.5 미만의 0.3, 0.1, 1.0
그 폐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제 그 메디컬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사이즈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그 1마이크로짜리 파티클 하나하고 0.1마이크로 파티클 하나하고 비교해보면 10의 3승배니까 1000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0.1짜리 그 마이크로메타 사이즈가 100만 개가 있으면 그 1마이크로메타 파티클은 1000개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작은 쪽이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 사이즈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 어디든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또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0.1 마이크로 그러면 여태껏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다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작은 먼지가 없었어요. 가스가 생겨서 가스가 그 어떤 그 에어로졸 파티클로 되는 시절이 없었다고. 이게 산업사회가 생기면서 1940년 이후에 각 나라별로 급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또 한 4, 50년 살면 그 사람 몸에서 이제 증세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쭉 1980년대부터 2000년부터 쭉 해서 대도시 지역에 특히 그 폐질환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 보건환경 쪽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안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WHO에서 그런 데이터를 특정 도시에 대해서 20, 30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해서 그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쪽에 쓰이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거의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환경 쪽 보면 그 미세먼지하고 가스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그 미세먼지는 PM10과 2.5.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가스 종류는 여기에 이제 환경규제 가스가 있고 정부 규제치가 있습니다. 이 규제치도 자세하게 보시면 뭐 24시간 노출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이내 피크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레귤레이션이 있지만 어쨌든 오다로 보면 ppm 레벨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포르말데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ppb가 이제 생활환경 규제치 정도고 그 관리되는 거는 뭐 40에서 100 사이 정도가 이제 나오면 안 된다고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100이 나오는지 200이 나오는지 지금 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이쪽은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측정하는 적이 없죠. 실내에서는. 왜냐하면 아직도 아웃도어 스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거는 이제 파티클 쪽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향후는 이제 관심이 자꾸 노이즈 마케팅이 생기면 이쪽으로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그 센서 시장이 이제 늘어나는 걸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공갈 협박을 위해서 미세먼지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살상무기다. 근데 이게 WHO에서 그 암 발생 요인으로 이미 아나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나라에서 뭐 말만 떠들지 아직 대책이 지금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PM2.5를 정부가 그 TV에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게 중국보다도 1년이 늦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중국도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이제 그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상당히 그 환경부 산하의 연구소들이 엄청난 외국 기계를 갖다가 갖고 있고 또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데이터에서 논문은 냈지만 외국 기계에 사는 그 잔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사다 놓고 메인터넌스 안 되니까 뭐 잘 유지 관리도 안 되고 서로 뭐 맞지도 않고 뭐 이런 현황이 없고 그걸 상정부가 쉬쉬거리면서 2017년, 18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요새 좀 조금 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치 정도는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머리카락의 단면이고, 뭐 이건 뭐 너무나 맨날 보는 그림이어서 미세먼지는 1마이크로짜리가 이제 여기 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헤파 필터의 굵기가 이 정도 굵기입니다. 이거보다 굵거나 한 10마이크로짜리 되거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세먼지 파티클이 이제 하나 걸려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50에서 70 마이크로의 그 헤파 필터를 이렇게 선을 몇 개 꼬아서 얘를 1마이크로를 잡으려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헤파 필터가 이제 굉장히 두꺼워져야 작은 걸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일렉트로 스피닝이나 이런 기술들이 생겨서 여기 위에다가
그 1, 2마이크로의 그 거미줄을 또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싸면 파티클이 쉽게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창문 개폐형 그 필터 뭐 이런 거로 개발을 해서 일본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 국내 기업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거보다 0.3, 0.2, 0.1 되는 거는 그런 피지컬한 그 필터 방식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는 게 이제 그 전기 집진 방식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차징을 안 주고도 잡을 수 있는 그 중성 입자 콜렉팅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염들이 올라가서 차징된 파티클들은 다 플러스 차징을 많이 띄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 그 필드로 잡을 수 있게 이제 잘 되게 돼 있고, 삼성전자의 그 필터 안에는 이런 그 헤파 필터와 이런 그 전기 집진 방식이 컨비네이션이 이제 돼 있다고 선전합니다. 근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조금 제가 봐서는 좀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데 어쨌든 하고 있다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기 사망자 예측치죠. 뭐 이런 거 제가 숫자 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 정도 하나는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출량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대략 이 정도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그 도로의 미세먼지 포집차가 그 하루에 얼마를 다녔는데 56km를 다녔는데 얼마 몇 g을 포집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 1cm당 약 뭐 한 그 1마이크로그램 가까이 포집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도로먼지에서. 이거 흙을 쓰는 거지 이게 무슨 미세먼지냐. 이제 이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대기를 다 덮고 있는 미세먼지를 다 계산을 해서 벽돌로 찍으면 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10톤짜리 트럭 한 2,000대? 무지하게 많을 때. 교수님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그러면 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플랜트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거시적인 이런 그렇게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국가에서 좀 이렇게 결단을 하면 큰 일도 낼 수 있을 텐데, 중국이 타워 하나 세웠다고 우리 보고선 부러워만 하고 있는 게 좀 한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뭐 톤수로만 따지면은 900만 톤이면 벽달로 찍으면 제가 얘기한 거랑 이제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지만 자세히 계산해 보시면 유사하게 맞는 수치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밀집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세먼지 중에서 이제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에어로졸 쪽이 이슈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부터 박테리아까지 또 아니면 그 꽃가루까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박테리아도 대략 1마이크로 대역의 이제 그 사이즈를 갖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또 그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것이 많이 확산되는 게 미세먼지에 얘가 붙어서 날아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최근 학회에서 얘기지만 냄새 같은 경우도 파티클에 붙어서 확산이 되는 쪽에서 많이 나가고, 아주 클린한 상태에서의 가스는 그렇게 그 파티클이 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디퓨전이 많이 생기질 않는다는 리서치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티클이 많으면 그 환경 유해 인자 요소를 이제 가속시킨다. 이러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날아다니는 파티클이 얘가 그냥 에어로졸 입자냐 아니면 이게 바이오 에어로졸이냐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하는 그 기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싸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레이저 플로레센트를 쓰면 쓸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검증이 끝나면 시장이 원할 때 이제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마스크에 붙어 있는 이런 그 형상들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형 형상이 아니죠. 그래서 원형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옵틱으로 재는 거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입자를 계산을 하는 건데, 원형이 아닌 상태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 날라 들어오는 입자의 유형에 따라서, 대역에 따라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 파티클들을 캘리브레이션 할 때 다 정의하고 그거를 표준 파티클과 비교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줘서 센서 쪽에 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의 센서가 생활환경 속에서 워킹하는 그런 이제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EPA에서 이제 광산란 시험을 그 인증을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피코 피에조 바란스나 그 베타레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 광산란법 이렇게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광산란법을 할 때 이제 빔이 그 포커싱된 영역을 파티클이 지나갈 때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그 스캐터링이 일어난 것이 그 스캐터링 앵글에 따라서 이제 그 인텐시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장과 뭐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도 인텐시티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확률적으로 가능한 한 상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옵틱을 설계해야 그런 에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 레이저가 포커싱 되는 게 그 0.3mm 이내로 포커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0.3 이내에 파티클이 하나 지나갈 확률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 그렇다고 뭐 총알 그 탄적같이 그거를 딱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 전반적인 그 플로우에 대한 통계역학적인 그 처리가 필요한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파티클 하나하나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피크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쭉 밖에다 놓고 보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낮은 날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베타레이 대비 10% 오차 이내로 잘 맞는다라는 것이 있고 이 오차 이내는 어느 회사나 이걸 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맞추는 회사도 있고 못 맞추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도 없이 이제 안 맞는 회사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티클 카운터라는 그 계측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독일의 그림사와 미국의 TSI 두 개가 이제 크게 대별되는데 특허 분석을 해보면 TSI가 월등해요. 이 그림사는 특허가 별로 없는데 국내에서 매출은 이 회사가 뭐 9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에 영업사원이 영업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2천만 원짜리 계측기에 스펙트로 포토메타 개념이 있어서 파티클 사이즈를 빨리 알아보고 싶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TSI는 개념상 그렇게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한 게 PM2.5의 질량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퉁쳐서 파티클을 측정하고 그거를 무게로 환산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광화문 앞에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헬리콥터에서 사진을 펑 찍어서 이게 대충 얼마일 거야. 이렇게 보는 방법하고 데모하러 들어가는 사람 하나하나 세는 방법하고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SI 같은 경우는 어떤 파티클로 그 코릴레이션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영업사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사용을 잘 못해요. 사용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개런티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쓰기 어렵게 돼버리고 이쪽은 그런 얘기를 와서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편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또 입자 크기도 많이 알게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국내에서는 이게 사용자 입장이 이쪽은 사용자 입장이고 그러니까 환경 측정자 입장이고 이쪽은 공기청정기 개발자. 그래서 파티클 개수가 몇 개야? 학교에서 파티클 개수가 몇 개야? 뭐 이런 관점에서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좋은 거지 뭐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오히려 미국 EPA에서는 그 TSI의 그 비싼 기계를 그 인증 기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사 계측기 몇 개 특정 모델을 가지고 얘가 더 잘 맞는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보고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PA에서 이제 낸 거고 파티클 카운터가 베타레이나 아니면 피코바란스하고 대비해서 얼마만큼 코릴레이션 개수를 갖느냐 이제 이런 걸 여기에 보면 저 2차 함수적인 그 표시를 해서 R 스퀘어 값을 이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대략 이런 도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쪽이 뭐 중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이 그림사의 그 계측기 값이고 그러면 이제 측정된 값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찍어봐 가지고 요 R 스퀘어 값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오면 이건 괜찮았네. 그래서 약 0.95 이상이면 이건 오케이.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이하 떨어지면 나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인데 전혀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안 맞는데 낮은 쪽 저濃도 쪽에서 이렇게 분산이 심한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저濃도 쪽에서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 파티클 카운터 이 광합 방식은 가습기가 틀면 얘가 파티클인 줄 알고 막 측정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분의 영향을 받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분 63% 이상일 때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EPA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라도 이제 주변에 수분이나 아니면 뭐 레이니 시즌이나 아니면 저 센서를 들고 누가 운동을 하는데 무슨 뭐 강변을 뛰었다 안 맞는다 이런 크레임이 오면 100% 습도 영향인 거죠. 저희도 물건 팔아놓고 그 강변에 내가 들고 뛰는데 왜 안 맞냐고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기 팔고 나서 아이가 리콜 AS 하느라 가지고 혼이 났어요. 설명해도 이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서 만들려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업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계측기는 이런 습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앞에 전처리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한 공기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미세먼지 측정기가 되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센서를 잘 모르고 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6년도의 일인데 이게 이제 SKT에서 만들었던 이제 국내 한 IT 기업에서 만든 큐브라는 제품인데 샤프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뭐 10몇만 원 냈는데 이제 하나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꽝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 엉망이네라고 이제 시장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T가 했어? 그럼 우리도 갖다 팔아야지 해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갖다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조그마한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가서 센서 회사를 찾아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럼 다 중국서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한국 포장해서 갖다 팔거든요. 이제 이게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다고 하니까 2017년도 이후에 레이저 센서가 등장을 해서 이거는 더 좋은 센서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 중국 애들 샤오미라든가 기타 등등 뭐 보시까지 다 이 시장에 달려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상품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센서 시장이 소형화가 이제 요쪽 시장에 먼저 시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온 성능을 사람들이 어느 수준으로 요구를 하냐면 기상청 예보하고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지역을 측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상청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상청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기상청도 다 엉터리인데 저희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거 많이 팔 줄 알았는데 이제 엉망진창인 시장으로 돼서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도 배터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시범 사업에서 이제 옵티칼 갖고 하고 있어서 코릴레이션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계측기들이 이 정도 수준의 계측기입니다.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비싼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능을 여기로 요구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만큼 센서는 아까 굉장히 프리사이즈 해야 되고 로코스트로 가야 되는 이제 압박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이게 전데, 제가 제가 별로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 어떤 신문사에서 와서 저희 취재하고 와가지고 국내 1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자랑스러운 게 국내에서 센서를 이렇게 해외 글로벌하게 수출하는 회사는 저희뿐이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삼성, LG 별로 안 좋아하고 위닉스 좋아하는데 위닉스가 미국의 공기청정기 랭킹 4위입니다. LG전자 35위인가 그래요. 보이지도 않아요. 삼성 이름도 없어요. 값은 엄청나게 비싸게 받잖아요. 위닉스가 오히려 애국 기업이죠. 40만 대까지 수출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위닉스는 죽기 살기로 도와주고 삼성, LG 가면은 뭐 가지도 않습니다. 불러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8년도에 회사가 생겨서 2003년도에 센서를 대체하는 일이 있었고, 샤프 센서도 이제 노이즈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미국 회사에 36만 대를 이때 대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걸 했고, 요거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기술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펩시밀리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했던 건데, 사실 그런 기술에 비하면 이거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기술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미지 센서 쪽에 쓰이는 원리랑 얘랑 똑같고, 거기는 뭐 다큐멘터리를 이제 긁어서 분할해서 읽는 거니까, 흑백을 가리는 거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전류가 이제 피코암페어 전류를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날로그 특성이 좀 좋아져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코마 했던 거는 이미 그 전에 삼성에서 배운 기술로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서 요 특허가 획득이 돼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가 돼서 저희가 중국 그러니까 GE에서 저희한테 와서 이제 ODM을 물건을 받아다 팝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 남바로 갖다 팔고 있고 그런데 이제 GE가 자기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지들이 개발하고 우리가 하청 생산한 거로 광고를 다 그렇게 미국하고 중국에 때렸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암페놀이라는 짝퉁 회사가 좀 GE 차이나 녀석들이 저희 거를 라인 연수를 다 하고 나서 카피를 했고 요거를 카피를 해서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저희 물건을 잔뜩 재고를 쌓아놓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국 애들하고 일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물량이 많이 온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느 회사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몇 달 쉬운 건 뭐 한 서너 번 사가고서 땡치고 좀 어려운 건 한 1년 가면 또 땡치고 대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그 모델명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성능이 나빠서 여기 영업사원들이 그만두고 영업사원 하던 녀석이 한 명이 저희 회사 지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스카웃 했어요. 뭐 사람 빼오면 영업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스카웃해서 저희 회사 지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편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죽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치사하게 하는 수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괴로운 거는 이제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들이 시장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저 시장, 요 IR 센서 쪽은 이제 쉽게 보이지만 쉽지 않고, 레이저는 굉장히 디지털적이고, 그 플랫폼 자체가 그 큐빅이라는 회사가 원조 플랫폼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플랜타워 차장이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는지 하여간 그 회사에 있었던 직원인데 들고 나와서 막 카피를 해대고 그래서 플랫폼이 중국에 몇 개가 막 날라다니고 해서 이쪽에 이제 난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근데 양산에서 이거를 양산 써보면 전혀 양산 기술이 셋업이 안 되는 회사 거니까 품질이 개판이죠. 근데 보통 거기까지 확인되기 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서 이거 싸니까 그냥 다 똑같은 건가 봐 하고 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의 유통회사들 다 그런 짓 하고 대기업도 다 그런 짓 하고 있거든요.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이 여기는 저희가 그 일본 회사 2개하고 저희하고 싸움으로 이제 끝나고 중국의 하나 회사가 이제 윈센이라는 애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4개 정도가 지금 중원에 전투를 하고 있고, 이쪽은 뭐 한 10개 됩니다. 지금 뭐 보시부터 해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처절하게 지금 뭐 전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센서가 자꾸 올인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런 센서를, 레이저 센서를 라인업하고, NDIR CO2를 뭐 이때 하다가 걷어친 걸 다시 끌어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하고 또 뭐 가스 센서 옛날에 했던 거를 이제 조금 지저분한 생산 방법, 사람 손을 태서 중국에서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거로 현재 묶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요거 따로따로 팔기도 하고 요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고객에 따라서. 저 안에 선풍기도 있어요. 팬 있죠. 예, 팬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DC 팬 좀 쓰면 됩니다. DC 팬, 예, 미니 팬.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물리적인 거는 인터넷 뒤져봐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 뭐 서너 가지 이제 레일레이 디프렉션이니 뭐 미 디프렉션이 이런 게 나온 게 있고 또 잘 찾아보면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도 돌고 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장난삼아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면 이제 막 이 디스트리뷰션도 이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 뭐 커머셜하게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포워드 디렉션이냐, 백이냐, 아니면 뭐 앵글을 갖고 하냐, 이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구조 설계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저희도 뭐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광산란 방식에서도 이제 IR LED를 하는 이제 강제 순환 방식에서 이건 샤프 애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거의 기본 컨셉은 파티클이 없을 때는 날아가는 빛이 완전 소멸을 해서 포토 센서에 오는 시그널 레벨은 제로 레벨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티클이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IR 파워, 이게 직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같이. 그러니까 평행광이 이제 가게 되는데 평행광 파워 갖고는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평행강에 강한 스트로크를 겁니다. 100배 이상의 전류를 팍 때리면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하니까 그거로부터 신호를 얻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그렇게 쓰면 LED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순간적으로 읽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읽고 뭐 이렇게 이제 스트로브 방식으로 읽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전압 형태로 출력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이 회사가 오래돼서 많은 아두이노를 연구하는 국내 연구라기보다도 이제 학습하는 국내 애들이 얘를 갖다가 이제 시험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고에는 저희 센서를 무상으로 줍니다. 이거 갖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샤프 센서가 있고, 국내에는 얘는 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확해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압 출력 방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뭐 몇 개 애들이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애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자기네 마이크롬도 팔아먹으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이것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도 있고 해서 이거 대비 맞는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특정 센서 하나를 잘 캘리브레이션해서 맞추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10개 되고 100개 되면 다 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개 갖고 이거 됐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전압의 레벨을 가지고 이제 ADC를 해서 이제 입자의 크기도 구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도 나오는 전압을 이제 그 입자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피팅을 딱 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평균치를 구하면 이제 그 파티클 카운터랑 유사하게 따라가는 걸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많은 랩에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저 석사 정도 애들 정도면 이제 해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광산란 방식 중에서도 이제 그 자연 대류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히타가 있고, 그 히타에서 이렇게 히타를 가열하면 기류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쭉 플로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기를 차단하고 히타열만 가지면 일정하게 그 유속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속의 변동을 항상 일으키면서 그 트랜지스타의 그 HFE 특성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게 변동량을 측정. 그러니까 기류가 없으면 제로고 변동이 있으면 그 생기는 그 전압을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이제 그 자연 대류 방식이고, 저희 회사도 이제 아까 그 강제 순환 방식이나 이거 방식이나 둘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까 같이 이제 그 샤프 방식으로 생산해서 샤프 시장을 먹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쪽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마이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LED, PT, 그다음에 증폭 회로, 그거를 자동 그 옵셋 게인 조절하는 거, 초기치, 그다음에 변동량에 대한 그 계산, 측정, 리캘리브레이션,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다 이제 갖고 돌아가게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포토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면 작은 파티클일 땐 요만큼, 큰 거는 이렇게 크게도 나오고,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또 이렇게 이거랑 크게는 나오는데, 나오는 전압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전압 레벨을 잘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입자 크기와 그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좋지 않은 그림인데, 그 OPMF 그 전단 1차 증폭 후에 이제 뭐 스코프 프로보 노이즈도 막 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전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청색으로 있는 게 이제 그 표준 계측기고, 요게 이제 센서인데, 센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실제로 먼지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겁니다. 표준 계측기는 펌프로 먼지를 계속 상당량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먼지를 재고 있는 거고요. 얘는 히타로 딸랑 그 조금 흘려서 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류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실제로 로 데이터를 보면 얘도 뭐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 곡선을 피팅하고 맞추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로 데이터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소프트웨어 처리를 하면 계측기랑 뭐 거의 뭐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중국의 레이저 센서랑 경쟁하는 거는 저희도 IR 갖고 이 정도 돼. 뭐 이런 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죠. 그러니까 펜을 확 돌려서 빨리 측정해야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IR 쓰지만, 가만히 놓고 오래 보는 데는 뭐 이걸 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일본 사람들의 아마 이런 걸 사용해 보실 때 그 스펙을 보면 이쪽에 출력하고 먼지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제품은 이 정도 산포를 갖습니다. 이런
그 스펙 시트가 있거든요. 그 스펙 시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포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산포를 작게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게 일본 센서의 그 산포고, 요 녹색이 저희 회사의 산포인데, 얘네들 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산포가 커지잖아요. 저희 거는 위로 올라가나 아래로 가나 뭐 산포가 되기 같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계측 기술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몇 개에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생산해 보면서 이제 그 보증할 수 있는 산포를 잡는 거가 중요하니까,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지만, 뒤에 그 계측 기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센서는 나머지 20% 차이 때문에 사냐 죽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기술. 앞에 디자인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술. 근데 그 연구소에서 뒤쪽을 하나도 안 하죠. 국내 이제 비슷한 센서로 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재보면 이렇게 산포가 큰 거랑 이렇게 산포가 작은 저희 회사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환경부 기준으로 이 기준을 색깔별로 잘 표시하려면 제가 까맣게 그려놓은 거 스펙 안에 들어가야 그 계측기 같이 표시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센서를 생산할 때 이 가운데로 왜 다 못 맞추냐. 시간이 들어가면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하루 종일 그거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2차 고정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운데로 수렴할 수 있는 그 상업적인 그 기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저 센서 방식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듈 직광할 수 있는 렌즈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마이컴도 있고, 이렇게 구조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파티클이 이렇게 레이저 앞으로 지나가면 그걸 하나씩 카운팅하게 되어 있는 거고,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렇게 뭐 몇 개 스위스 회사도 있고, 한일도 있고, 저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기술 지원을 업체들을 잘해서 저희가 비교적 시장을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거는 이제 그 산포하고 여기 그 질량 편차 단위를 더 이제 정밀하게 관리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만든 센서가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가면 다 틀어져요.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한 값이 그대로 안 나타납니다. 기류 때문에. 그래서 그 캘리브레이션 한 거를 공기청정기 회사들하고 다 1대1로 전부 다 그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그 중국 것들, 아까 보여준 것들 여기 뭐 몇 개 회사들 다 있는데, 측정해보면 저희가 표준 계측기 대비 이제 잘 맞는 건 저희 것뿐이 없고, 여기 건 안 맞죠. 왜? 이 표준 계측기에 파티클을 뭘 어떻게 썼느냐 하나에 따라서 나라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는 갖다 놓으면 표준 계측기 여기인데 여기 값 나타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거, 여기는 이거 저희는 로 데이터를 찍은 거고, 여기는 이제 에버리징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PM10, PM2.5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이 시험 장치가 한양대학교 안강호 교수님이 그 공기청정기 협회랑 이제 해서 만든 표준안이 돼 있고, 이게 1월 29일 날 확정이 되면 광주의 전자부품연구소, 그 다음에 진천의 KCL, 거기서 시험 장치들이 다 돼 있어서 거기서 인증 시험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이제 작년 8월에 두 군데 다 가서, 왜냐면 여기도 저희가 두 기관도 믿을 수가 없어서 둘 다 가서 해서 같은 시료 가지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 이제 이거를 측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두 개 기관이 결과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혼선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녹색으로 있는 게 표준 계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 최소의 그 산포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으로 찍힌 게 표준 계측기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있고, 안에 라인을 있는 게 이제 저희 요 센서의 특성치인데, PM1, PM2.5, PM10 요거 세 가지 다 표준 계측기 대비 거의 뭐 5% 이내로 퍼펙트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패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가 레이저 센서 만드는 데는 양산하는 데는 저희뿐이 또 없지만, 뭐 외국계 다 통틀어서 요거를 다 패스한 거는 사실 저희뿐이 없는 거로 지금 되고 있고, 외국계 회사도 열심히 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장에서 안지녀가 앉아가지고 시험 과정 중에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파라메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면 이제
한국에선 저희가 유리하고 중국에선 중국 애들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중국에 먼지 센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하고 코업을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에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코업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센터를 세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거고 이거는 고맙게도 이 토마스라는 그 교수가 시네이 센서를 쓰고 플랜타워 센서를 쓴 그 샤오미 청정기에서 만든 측정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엉터리다 못 쓰겠다라고 인터넷에 아주 광고를 때려버렸어요. 무작위로 시장에서 샘플링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를 잘 못 만들고 대충 팔면 시장에서 이렇게 당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거꾸로.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뭐 대기업이 쓴다고 그게 다 신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요. 비광학적 기술로 뭐 멤스 파티클 센서 있다가 김용준 교수 연대 김용준 교수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저희도 뭐 제가 전공이 얘가 멤스니까 이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점으로 보는 거는 전원도에서 이제 광학을 못 따라온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앞에 세퍼레이터를 일일이 다 달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먼지가 여기에 달라붙으면 피해조 바란스라든가 아니면 일렉트로 차징을, 커런트를 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게 문제가 있어서 소형화나 로코스트화에 어렵다. 이제 이런 게 저희 판단인데, 뭐 연구는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제가 시간이 뭐 56분 썼는데, 이 정도로 그냥 인트로덕션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황학인 대표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